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워렌 버핏 연말 버크셔 CEO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 그리고 일부 주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거부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드디어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5월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은 깜짝 발표를 통해 연말을 끝으로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후임자로 현 부회장인 그렉 에이블을 지목하며 그렉이 CEO가 될 때가 왔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올해로 94세를 맞은 버핏은 지난 6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를 미국 최대 규모의 투자 지주회사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회사를 넘겨줄 때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의 회장직을 유지할 예정이며 필요시 조언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모두 그렉 에이블에게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버핏의 가족 중에서도 아들 하워드와 딸 수잔만이 이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공동 무대에 앉아있던 에이블조차도 그 순간까지 이 발표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말이 끝나자 오마하의 행사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고지와 관객들은 일제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천 명의 주주들은 감동과 놀라움 속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부부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한 장기. 주주는 이 자리에 직접 있어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내년에도 회의가 열리긴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엔 과연 앞으로도 같은 주주총회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버핏이 직접 지목한 후계자 그렉 에이블은 캐나다 프레리 지역 출신으로 1999년 버크셔가 투자한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에서 처음 버크셔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버크셔가 에너지 부문을 확장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2018년부터는 비보험 부문 전체를 총괄하며 부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미 2021년에 에이블을 차기 CEO로 점찍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렉은 나보다 더 잘할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제 코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역사는 버핏의 이름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5년 부실한 섬유 회사를 인수했던 그는 그것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투자 지주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보험, 에너지, 철도, 식품 등 다방면의 기업을 인수하며 자본 배분의 규제로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에서 그는 60년간의 여정을 스스로 정리하며 이번이 제 60번째 연례 회의인데 역대 최대 규모이고 제 생각엔 최고입니다. 라는 말로 고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렉 에이블 체제의 시작은 단순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버핏이라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철학과 운영 방식이 도입될 미래로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마하의 현인은 한 발짝 물러서며 다음 무대의 조명을 에이블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앞으로도 버크셔의 정신적 지주로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사회의 중요한 복지 문제이자 정치적인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가난한 아이들의 여름 식사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일부 주 정부의 갈등입니다. 지난해 여름 미국의 연방정부는 여름 방학 동안 가정에서 아이들의 식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름은 여름 EBT, 즉 전자식품 카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테네시주에서는 약 70만 명의 어린이 가정이 자녀 한 명당 $120를 지원받아 식료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올해 여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시 제안했지만 테네시주는 이번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네시를 비롯한 몇몇 보수적인 주에서는 이와 같은 연방 자금 프로그램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 주지사인 빌리는 워싱턴의 관료보다 테네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다며 연방 프로그램 대신 소규모 주정부 프로그램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테네시 주정부의 계획은 주 예산 $300만 들여 가장 가난한 15개 카운티의 아동 2만 5천 명에게만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여름 연방 프로그램의 70만 명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현저히 작은 숫자입니다. 테네시 동부의 시골지역 유니코의 카운티에 사는 크리스티 그린 씨는 작년 여름 전자식품 카드를 통해 손주들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8살과 10살 손주를 혼자 키우는 그린 씨는 이번 여름에는 이 지역이 주정부의 새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식량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결국 아이들이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현재 그녀는 할인 식품점에서 냉동 육류를 조금씩 사 모아 여름에 대비하고 있고 다른 식품 저장소나 지역 프로그램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단지 테네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미국 내 약 1380만 명의 아동이 식량 불안정 가정에 살고 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푸드뱅크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아이들의 필요를 감당하느라 고군분투 중입니다. 실제로 아이오와의 크레스턴 중학교에선 교사들과 직원들이 사비로 식료품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이 급식소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합니다. 푸드뱅크 운영자인 캐런 스토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름이 싫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이처럼 연방과 주정부 간의 정책적 시각 차이는 현실 속에서 굶주린 아이들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연방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 주정부 자유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푸드뱅크 운영자들과 복지 전문가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당장 필요한 지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이다호주에서는 주지사는 프로그램 참여를 원했지만 주의회가 예산 승인을 거부하며 무산되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연방 프로그램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보모국가의 정책이다. 가족을 거지로 만든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지 아니면 가정과 지역사회의 몫인지 그리고 정치가 복지보다 앞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여름방학, 아동 식사 지원 정책 갈등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